101페이지 4번에 양도세 계산 구조 나오죠? 그럼 보겠습니다. 김장 다 하셨죠? 김장. 너 김장하고 나서 병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했습니다. 100포기? 이번에는 좀 조금 작년에 300포기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300포기 올해는 배추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3포기에 10,000원 이런 골파 있잖아요. 이만큼이 12,000원이에요. 야, 그게 김장하려면 그 한 열몇 단 들어가잖아요. 팥값만 10몇만 원이에요. 네. 그 제가 아는 분이 뭐 골파 팔아가지고 올해 뭐 돈 1억을 벌었다고 하셨잖아.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격이 작년에 같으면 3,000원 이렇게밖에 안 할 건데 12,000원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쌉니다. 막 다. 그러니까 재료값이 뭐 배추도 일단 비싸고. 그 제가 금토일 가가지고 좀 했더니 안 하다 하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딱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죠? 몸살나가지고 힘듭니다. 그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한 일주일 되고 나서 그걸 했는데 일주일 내내 잘 안 빠져요. 근데 그거 병나서 하루 누워 있었거든요. 2kg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스트레스가 최고야. 스트레스. 그래서 마음고생하면 살 쭉쭉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굶을 필요 없어. 마음고생하면 돼. 그러면 살이 쭉쭉 빠져. 너무 빠진 탈이에요. 그죠? 그걸 느꼈죠. 좀 힘들어 근데 그죠? 그게 단점이에요. 좀 힘들다는 거. 그죠? 근데 순간 빼는 거 최고예요, 그게. 그죠? 자, 그 계산 구조는 나중에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하거든요.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순서를. 근데 막 죽으라고 안 외웁니다, 이거. 자, 보세요. 일단 세금을 계산하면 내가 파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양도 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파는 금액 다 세금을 내진 않죠? 내가 파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살 때 들어간 경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들어간 경비를 빼준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경비를 빼줘요. 필요 경비를.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내죠. 자, 근데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아니면 부동산 하나를 10억을 받고 팔았어요. 10억을 받고 팔았어. 그러면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네, 10억을 받고 팔면 양도세. 왜요? 내가 부동산 하나, 땅을 이번에 10억을 받고 팔았어. 그럼 양도세 낼까 안 낼까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양도세는 팔았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뭘 빼줘? 경비를 빼준단 말이죠. 그다음 취득할 때 11억에 샀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11억에 사서 지금 10억에 팔아.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세금 안 냅니다. 10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 세금 안 내죠. 양도세 항상 뭐가 있어야 돼? 팔았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팔아서 뭐예요?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말하는 필요 경비는 취득한 금액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때 기타 지출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걸 표현할 때 뭐 자본적 지출, 그리고 또 양도할 때 들어간 양도와 관련 비용, 양도비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필요 경비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 금액에서 들어갈 때 들어간 경비 빼고 남으면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낸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양도 차익 생기면 전체를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토지를 사가지고 10년을 보유했다. 10년을. 그럼 땅값이 여기서 만약에 한 5억 올랐다 쳐봐요. 5억. 그러면 10년 동안 5억이 올랐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만큼 올랐으면 벌은 게 이만큼이니까 세금을 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년 동안 가격이 5억 오른 건 맞는데 얘가 순수하게 이 토지 가격이 순수하게 토지 가격만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요 기간 동안에 무엇도 같이 올라갔어? 물가도 상승했죠. 그죠? 물가도 올랐잖아요. 그럼 물가가 차이가 많죠. 예를 들면 단순한 예로 10원짜리를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10원짜리는 구경하기도 힘들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년 안에 동전 자체를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의미가 없습니다. 10원짜리 주화 만드는데 그 10원의 가치보다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만들면 그만큼 손해인 거죠.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10원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0원 주면 아이스 깨끼를 4개 들었어요. 4개. 아이스 깨끼라고 그래요? 통에 들고 아이스 깨끼하고 4개를 줘. 그럼 10원짜리 4개를 주면 여름에 10원을 4개 주면 4개를 이렇게 손 양쪽에 2개씩 끼고 여름에 빨리 녹잖아요. 녹기 전에 빨리 먹으려고 4개를 다 먹고 나면 그대가 이빨 뽑으면 돼. 그대로. 왜? 여기 얼어가지고 마비돼가지고 치과 가서 마비 주사 맞은 거 마취된 거 똑같아요. 얼어. 한 5분 동안 안 풀려요. 왜? 그 얼음 덩어리잖아. 그거는 그죠? 그 4개를 막 순식간에 먹었으니까 얼마나. 그 10원의 가치가 엄청 컸는데 지금 10원은 돈도 아니잖아요.
가치가 틀린 거죠. 왜?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유기간 동안 오른 금액을 내는 건 맞는데 오랫동안 보유한 뭐도 물가도 상승하니까 그 명목상 소득은 뭐다? 어느 정도는 공제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제해 주는데 그 공제할 때 제목이 그대로 가면 돼요. 장기간 뭘 하면? 보유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하면 내가 특별히 뭐 해주겠다? 공제를 더 해주겠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럽니다. 그럼 이 말 뜻에 요 단어 뜻에 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럼 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그러면 일단은 뭘 해야만이 공제가 되는 거야.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죠. 뭘 해야 돼? 장기가 뭐?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말 뜻은 장기 보유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뭘 해야 된다? 보유했을 때만. 그 나중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그래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법에 정한 보유 기간을 채웠을 때만 그때 보유 기간 예를 들면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받으려면 일단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 뭐라고 돼? 그다음 이름이 특별 공제라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공제해 주는데 그러면 3년을 보유하면 다 해준다는 뜻이 아니죠. 특별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전체를 다 해주는 건 기본이고 특별히는 뭐예요? 특별히는 이 중에서 제가 안경 썼으니까 이 중에 특별히 안경 쓴 하나, 둘, 셋, 네 명만 특별히 공제를 떼주겠다.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뭐 일부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 대상이 양도세, 과세 대상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정해진 대상만 뭘 해준다? 공제해준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3년을 보유해야 되고 공제 대상도 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차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은 차별한 거죠. 그럼 차별은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차별한 거 누구나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럽니다. 기본공제. 기본이란 말은 뭐예요? 차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보유기간 따지겠어? 안 따지겠어? 안 따져요. 안 따져. 보유기간 안 따지고. 그리고 뭐? 특별공제이기 때문에 뭐다? 공제 대상도 안 가립니다. 기본만 하면 다 해주겠다는 기본만. 그죠? 기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빼주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자, 요게 순서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의울하게도 죽으라고 안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데 공부 좀 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과목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공법 같은 경우 이제 배우시면 요즘에 그거 배우시나 모르겠는데 용도 지역 같은 거 배웠나요? 용도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런 거 배웠나요? 도관, 농자, 전일종, 포인박. 그거 나중에 배웁니다. 그럼 전국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4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고 다식을 세분화시키면 21개가 나와요. 그러면 도시지역, 그럼 주상, 공로, 전일종, 근유일종 해가지고 막 쭉 나와요. 그게 21개예요. 근데 그거 다 외워요. 나중에 봐봐요. 신기하게 외웁니다. 21개를. 근데 거기에 21개 끝이 아니라 용도 지구라는 것도 있어요.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도 있어요. 구역이 4개, 용도 지구도 또 몇 개 있어요. 뭐 보생자, 막 미관지구, 호도지구 막 해가지고. 그게 따지면요, 수십 개예요. 근데 그걸 달달달 외워요. 그것도 부족해서 검표율이라는 게 있어요. 검표율. 21개 용도지 검표율 다 틀려요. 55, 5, 6, 6, 5, 7, 7, 8, 8, 9, 7, 2 계산해서 쭉 외워요. 용적률도 외워요. 그러면 그게 한 100개 넘거든요. 그렇고요. 얘 외우라고 하면 손 넘어가요. 자, 이거 외워야 돼. 그럼 막 갑자기 그래요. 뭔 뜻이야? 이걸 어떻게 외우냐는 얘기다. 어이가 없다니까. 그럼 그걸 하셔야죠. 검표율, 용적률 막 몇백 개 외우면 문제 하나 나오죠? 여기서도 문제 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럼 문제 똑같아요. 그거 외웠다고 5점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2.5점이야. 이게 훨씬 쉽죠. 그리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합니다. 파른 금액에서 뭐 경비 빼주고 뭐만 차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내. 거기서 뭘 빼줘? 장기간 보유 물가 상승 뭐 일부 빼주고 그리고 차별 않고 기본적으로 다 빼주고 그럼 갚고 이게 끝이에요. 야, 이거는요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성의가 없는 거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제가 왜 이걸 자꾸 하라고 하냐면 이 순서를 물어봅니다. 시험에. 실제로.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봐요. 양도가액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다. OX. 양도가액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다. 눈동자 아니면 보고도 몰라.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다. 이것도 지금 모르겠어? 틀렸잖아요.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를 빼 이게 나오지. 양도가액에서 빼면 아니고 어디서 빼야 돼? 차익에서 뺀다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쉬운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 순서를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여기서 많이 물어봅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걸 맞출 수 있으려면 이 순서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기출로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그럼 금액이 뭐예요? 과세표준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늘어놓는 거야.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맞는 얘기잖아. 그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 그럼 얘잖아.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결국 다 순서 물어보는 거죠. 다음 중 이렇게 나왔어요.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시오.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것. 그러면 얘를 감소시키는 항목은 여기서 뭐겠어요? 이걸 줄이는 항목은 뭐겠어요? 빼기죠, 빼기. 이게 빼면 얘가 줄어들잖아요. 공제받는 거니까, 그죠? 그럼 과표를 줄이는 항목은 뭐야? 필요경비, 장기보유, 기본공제겠죠. 그럼 거기 아닌 걸 골라라. 하면 오지선당이니까 요거 4개 써놓고 나머지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럼 결국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순서와 관련된 거예요, 순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안 해온다는 웃긴 거죠. 먼저 얘를 머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경비가 어쩌고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 순서 있죠. 이걸 나중에 순서대로 배울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여기서만 두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 얘도 많이 나와요. 필요경비 양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기본공제 있죠. 이거 다 따로따로 배우잖아요. 그 내용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 순서를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기억이 잘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 막 그 세부적인 숫자 이런 것만 너무 외우는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외웠는데 얘가 누구 어디 소속인지를 몰라. 그죠?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울고 막 울었는데 누가 돌아가신지 모르는 거예요. 막 실컷 울고 나서. 근데 누가 돌아가시고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죽으라고 했는데 얘가 어디 소속인지 못 찾아요. 특히 공법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공법 같은 게 보면 막 숫자 겁나 나오거든요. 막 그런 거 막 들들들 외워요. 근데 나중에 뭘 못 찾아? 얘가 도시개발법인지 정비법인지 건축법인지 헷갈리는 거야. 왜?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외우라고 하는 건 외워야지. 그 외우라는 것도 안 외우고 가서 시험 보고 앉아가지고 점수가 나오네 안 나오네 뭐 세법이 어렵네 쉽네 이거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업을 지금 한 달 가까이 들었지만 톡 까놓고 6과목 딱 통틀어서 딱 들을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쉬워? 세법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알아듣기라. 이렇게 고개 뻣뻣하게 들는 과목 얘밖에 없어. 다른 거 민법 할 때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날 쳐다보면서 강의 들어? 아니잖아요. 선생님마다 딱 돌아서면 전부 다 나도 모르게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잖아. 질문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왠지 모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 얘인데 근데 점수는 안 나와요. 왜? 공부를 안 하면서 자신감만 가져. 웃긴 거지 그게.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꼭 저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 돼. 그래야 점수를 잘 맞지. 나중에 어렵다고 하지 말고 나중에.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와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으면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제도 막 그 얘기 엄청 들었어요. 아이고 막 합격하니까 다들 와가지고 저를 승부잡고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저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혼자 저 혼자죠. 혼자 그러니까 막 선생님 6명인데 다 이래서 못 오시고 저만 갔네.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수업이에요. 어제. 제가 수업하는 날 휴강하고 합격자문 임하니까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야. 핑계댈 게 없잖아요. 왜? 그거 안 하면 내가 수업했어야 되잖아. 저만 갔잖아. 그때 막 나만 보고 막 타와서 막 선생님 덕분인데 아이고 참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해야 돼. 그래 마무리가 아름답게 된다 그러니까. 떨어져 봐. 그럼 막 욕해. 아유 내가 새벽에 그럴 줄 알아. 처음부터 인상이 마음에 안 들더만. 그죠? 옛날 내 첫사랑하고 닮아가지고 그때도 짜증나가지고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순서 꼭 기억하시죠. 자, 금방 할 수 있죠. 파는 금액에서 뭘 빼죠? 들어간 경비 빼주고 그 다음에 차익이죠.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차손이 날 수도 있고 차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항상 여기는 차익이래. 돌아버려. 차익 안 나면 못 들어 계산해. 다
갔을 때만 계산하는 그죠? 그리고 물가 상승은 빼주고 그다음에 기본금 이게 다예요.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엄청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순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가면 나와 이제 이걸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쭉. 얘는요 실거래가 방식입니다. 그죠? 자, 우리 양도세는 지금 현재 법에 뭐라고 하는지 전부 다 실거래가 방식이다. 무슨 얘기야? 실제 거래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근데 기준시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다 뭐다? 실거래가 방식이다. 그러니까 양도가액도 내가 실제 파는 금액으로 가는 거고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과표를 정합니다. 즉 가액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요 비용 있죠. 이것도 실제 들어간 경비를 입증하면 전부 다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항목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간 항목과 여기에 들어간 항목은 국세청이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베란다 확장공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거실 확장공사 할 때 비용 들어가죠. 그런 비용들은 전부 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실 확장, 베란다 확장공사 이런 것들은 그다음 리모델링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수증 첨부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장판 교체하는 거, 타일 교체한다든가, 페인트 칠한다든가, 거실에 화장실에 변기 교체한다든가 있죠. 싱크대 교체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첨부하시면 전부 다 공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항목이 나오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항목이 취득가액에 들어간 항목이 쭉 있고요. 여기 자본적 취득 항목이 여러 개 있고요. 양도비 들어간 항목이 여러 개 있어요. 자, 양도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중개사 수수료. 그죠? 그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 그 다음에 인지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경비를 인정 받습니다. 그죠? 왜?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고. 아니면 요즘에 이제 세무서에다가 여러분이 신고할 때 여러분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세무사무소에다 맡기죠. 그럼 비용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신고해서 20만 원 줬다 그러면 그 세금 계산 작성 비용 있죠. 과표, 계산 작성 비용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경비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구체적인 항목은 그렇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OX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필요 경비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걸 고르시 해놓고 이거는 필요 경비 포함된다 안 된다 해놓고 오지선상에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필요 경비에 들어간 항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양이 되게 많습니다. 필요 경비 항목이. 이건 나중에 제가 기본서 들어가면 1월달에 강의 들어가면 여기다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해가지고 따로 써드립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그거라도 일단 보시면 돼요. 공부는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죠? 그때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럴 때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반복되는 지문 위주로 보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외로 그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도 필요 경비 항목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 문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차이, 그다음에 얘 따로 공부하고 얘 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거기 일본의 양도가액과 10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래가지고 나있죠? 원칙이 실거래가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거래가 이런 게 있어요. 얘를 실거래가 하죠? 얘도 실거래가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실거래가는 입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가 취득할 때 10억에 취득했대요. 근데요.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다 뭐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10억에 취득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입증을 뭘로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뭘로? 계약서죠. 계약서.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항상 최우선이 뭐냐면 서류입니다. 서류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어요. 실거래 계약서. 그죠? 아니면 또 뭐 있으면 돼요? 보통 입금 내역 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들으신 분들이 내가 그럼 상대방한테 실제로 입금한 내용을 갖다가 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걸 인정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 내가 예를 들면 상대방은 10억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게 그 10억이 통장에 걔가 이걸 물건 팔아서 돈 준 돈인지 걔한테 빚 갚은 건지 아니면 둘이 무슨 관계라서 얘가 그냥 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야 봐라 내가 얘한테 10억 줬으니까 이게 매매가다. 입증 안 됩니다. 근데 네가 10억을 매매가인지 뭔지 어떻게 입증해? 그럼 뭐로 입증할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가 양도가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팔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10년, 15년 전에
그걸 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2006년도 이전에는, 7년도 이전에는요, 전부 다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내가 10억에 매매했다. 그러면 거의 뭐 7억, 5억 막 이렇게 계약서 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실거래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다 다운서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됐어.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뭐 추계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방식인데 얘가 실거래가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때 뭐가 있나?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가 인정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됐을 때 하는 게 뭐다? 이런 게 있어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실거래가로 그냥 봐서 양도차익을 법적으로 계산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취득가액. 내가 산 금액이죠. 요게 실거래가 계약서가 없어. 그럼 뭘로 간다? 이런 게 있어요.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사례가액. 자, 이런 얘기죠. 내가 10년 전에 101동 102호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나는 실거래 계약서가 없어. 근데 내가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안에 101동 102호도 계약을 한 거야. 그럼 내 건 없죠? 근데 101동 101호나 101동 102호나 거의 가격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건 없는데 누구 건 있어? 101동 102호는 있어. 그럼 나하고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는 거죠? 그걸 입증하면, 그게 있으면 걔를 뭘로 봐죠? 내 부동산의 실제 거래 금액으로 인정했다. 있으면. 내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 그죠? 자, 없어. 어떻게? 감정가액이라. 자, 내가 취득할 당시에 매매 사례 가액이 없는데 그때 당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뭐래요? 감정평가를 하죠. 그럼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받은 가액이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감정기관이 객관적이니까 그 감정가 있으면 이거를 뭘로 봐죠? 실거래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없으면 환산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없으면 뭘로 가?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 순서대로 적용하는 거죠. 자, 양도가액 똑같아요. 양도가액 실거래가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신고했는데 계약서가 미비가 되거나 서류상 미비가 되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땐 똑같이 가요. 이도 불러가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그도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가고, 이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둘의 차이점이 있죠. 뭘까요? 네, 얘는 여기만 있어. 그죠? 여기는 없어.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환산은 과거의 금액을 양도시, 현 시점의 금액으로 바꾼다. 그리고 양도세는 언제 계산합니까? 양도 당시 시점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과거 금액을 현 시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취득가액과 얘 중에서 과거 금액이 어떤 거예요? 과거 금액이. 취득가액이 과거 금액이요? 얘가 과거 금액이요? 뭐가요? 너무 쉬운 거 질문해서 황당하죠? 제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바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기지. 걔가 그런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만. 그죠? 얘가 기죠. 얘만 환산하는 거예요. 양도를 지금 파는데 무슨 지금 환산해요. 그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요, 시험에 나오면 딱 2개밖에 안 물어봐요. 뭐? 처음에는 순서.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있으면 얘가 영순이고 없으면 감정, 그 다음에 없으면 환산, 그도 없으면 기준시가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얘도 있고 얘도 있다. 그러면 뭘로 가? 얘가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자,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순서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땡 틀린 거예요. 왜?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매감환기, 매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환산가액은 어디만 있다? 취득가액만 있고 양도가액은 환산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이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20회 때인가는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이게. 다음 중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순서로 옳은 걸 고르셔놓고 박스에다가 이 매감환기,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4개 써놓고요. 순서 고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고르면 돼? 매감환기가 정답이었어요. 그죠? 최근에 나온 건 이거예요. 양도가액을, 그러니까 환산가액은
양도가액 산정 시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 추계율 일정할 때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땡. 틀렸죠. 바뀌었잖아. 그 시험은 딱 두 개밖에 안 물어봐요. 얘는. 순수하고 뭐? 환산 어디? 여기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주워먹기 문제입니다. 지금은 뭘 해도 다 어렵겠지만 뭘 해도 다 지금 그렇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얘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죠? 매가만기, 매간기. 그리고 환산 어디만 있다? 취득가액. 이게 끝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죠. 그래서 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면 이걸로 갈 수 있다. 그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2페이지 밑에 바로 위에 맨 위에 참고 있죠. 맨 위에 1번 밑에 참고 추계가액 적용 순서 그래서 취득가액은 매감한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이렇게 돼 있죠. 그 순서 바뀌면 안 되고 환산은 취득가액만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에 쓰면 이게 나오죠. 이거 항목들. 근데 얘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쭉 써놨는데, 그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보세요. 102페이지하고 오른쪽 103페이지까지 있는데, 딱 봐도 몇 개 안 되죠. 기본선 더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써드리는 것만 나중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4페이지 가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거 빼주면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이 나오죠. 차익.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3번에 양도 차익 계산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 차익 계산 특례. 그죠?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집 팔 때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원주는 해당된다 모르겠네. 그죠? 원주 집이, 아파트가 원주에서 10억 넘는 게 있나요? 9억 넘는 거 있어? 9억 넘는 거? 매매가 9억 넘는 거 없지. 내가 촌에서 누가 9억 주고 사. 저 같으면. 여기 촌이잖아. 그죠? 촌 아니야? 도시요? 자, 옛날이면 장족이 발전했죠. 원주가. 그죠? 장족이 발전. 하긴 저는 여기는 뭐 처음 온 거라서. 강원도로 춘천을 와봤습니다. 군대 가느냐. 그죠? 대기부 중대 있을 때. 그죠? 제가 뭐나면 산넘고 물 건너서 진짜 춘천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입대하기 전날 여간에 잠자가면서 친구 4명이 와가지고. 그죠? 시골에서 차 타고 언제 얼마나 왔나 몰라요. 막 제가 충청도니까 저기서 막 엄청 온 거죠. 버스 타고 몇 번 갈아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 자던 생각나네. 그날 그 이발소를 가는데 그날 머리 깎으러 가는데 이발소가 이상한 거예요. 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우라는 거예요. 이발소 머리 깎고 들어갔는데 왜 누우래? 그때 어떤 여자분이 막 간호사 가운 같은 거 입고 오셔가지고 막 나도 누우라는 거. 내 친구도 기겁해서 다 도망 나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거 있잖아요. 성인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데예요. 몰랐죠. 그냥 다 이발소가 머리 깎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막 누구라고 하더니 막 나 그래 도망 나왔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순진했죠.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그죠? 그때만 숙제할 때니까 도망 나왔다니까. 그냥 막 기겁을 해가지고 머리 깎는 한참 돌아다녔어요. 머리 그 이발소 찾는데. 빡빡 깎는데, 그죠? 그 생각이 지금도 아니시죠? 그 춘천. 그죠? 그때 꿈이 그거였는데, 부촌도 제발 원주 아니면 춘천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거죠. 아시는 알겠지만, 거기서 버스가 좀 와요. 그러면 관광버스로 시작해서 육공 트럭까지 딱 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게 트럭이 제일 좋아요. 트럭 타는 게 제일 좋아. 왜? 트럭은 가까운 데 가는 거야. 그럼 춘천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춘천하고 원주예요. 그럼 춘천은 군사령부가 있고, 군단이 있고, 원주는 군사령부가 있잖아요. 여기가 제일 좋은 거야. 제일 나쁜 게 뭐야? 제일 좋은 차 타는 거야. 막 딱 봐도 관광버스 막 쿠션 좋게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 딱 쓰면 제일 멀리 가는 거야. 나 딱 부르는 거야. 몇 사단 딱 봐. 제가 15사단이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좋은 거, 아파트, 거기 딱 가서래. 자, 돌아버린 적 없습니다. 앞이 캄캄해. 그거 타고 끝도 없어, 가는데. 막 산으로 계속 들어가. 한 4시간 갔나 봐요. 그 갔더니 막 그 두메산고 어디 저기도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때 유일한 꿈이 원주 꼭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올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나와요. 나중에 많이 나와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비싼 주택이에요, 비싼 주택. 여기 뭐 시부한 뜻 없어요. 그냥 고가니까 비싼 주택. 이때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의 뜻은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얘를 뭐라 그래? 고가주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금액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평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9억이 넘었다. 그럼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10평짜리 아파트가 9억 넘는 게 없느냐?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서울의 강남에 가면 있습니다. 옛날 전성기 때 재건축 한참 살벌할 때는요, 10평짜리 아파트가 막 9억, 10억, 20억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실거래가로 9억 초과되면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1세대, 1주택, 2년 부였어요. 그럼 아까 뭘 받는다 했죠? 비과세. 세금 안 내요. 자, 근데 얘가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을 받고 파는 거야, 아파트를. 근데 1세대 1주택 2년 부였어. 그럼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얘는 비과세가 되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거죠. 9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세금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왜 아파트 하나 9억 넘어가면 뭐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부자인 거죠. 어쨌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9억을 기준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왜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비과세 안 된다 쳐봐요. 그럼 갑하고 을이 있어요. 얘네 둘이 원래 라이벌이야. 둘이 친한 친구인데, 그죠? 경쟁심이 심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집을 똑같이 팔아요. 근데 같은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아요. 그 이걸 팔기 시작했어. 그래서 둘이 경쟁한 거죠. 내가 너보다는 비싸게 받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결론이 났어요. 얘가 9억 1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얘는 9억에 파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 갑이 이겼어요. 왜? 얘는 9억, 얘가 얘보다 10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그 얘가 이제 라이벌에서 형이해서 얘가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은 이제 실망감에 빠진 거죠. 왜? 내가 쟤한테 졌다는 거예요. 10원 차이로. 1원, 100원도 아니고 10원 차이로 졌네요. 자, 그리고 나서 졌다 생각하고 이제 실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양도세를 내요. 을은 안 내요. 왜? 얘는 고가주택이에요. 얘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왜? 아까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9억은 고가주택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9억에서 1원이라도 넘어야 고가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원 때문에 갑은 고가주택이 돼버렸고 을은 고가주택이 아닌 게 돼버린 거지. 그리고 을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갑은 10원 때문에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갑 입장이라 생각해봐. 좀 억울하죠. 왜? 아니 내가 고가주택 세금 내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을하고 나하고 10원 차이 났는데 그 10원 때문에 나는 세금을 다 내라.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얘도 얼마까지? 9억까지는 을값도 뭘 해줘?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초과되는 금액만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고가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가주택이 9억이 넘어가더라도 세금을 다 내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비과세권 충족했을 때는 이게 이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가주택은 요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9억에 해당하는 만큼은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앞으로 고가주택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나오고 그러면 이 고가주택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건데 단순하죠. 기준은 뭐예요? 그냥 9억 초과. 이걸 나중에 모르진 않습니다. 뭐 이게 뭐 뭐 내용이 막 되게 복잡해서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단순히 고가는 얼마다? 9억 초과를 말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계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0억에 팔았다.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되죠? 자, 경비 빼준다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 경비가 5억이라고 생각해봐. 경비가 5억.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나요? 5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저 순서대로 쭉 가면 이거를 전부 다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차익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세금을 다 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형평성 차에서 얼마까지?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계산하기 쉽게 이걸 5억으로 하면 10분의 9. 그냥 해보죠. 자, 10억에 차겠어요? 5억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5억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얘가 지금 얼마에 팔았어? 10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얼마? 아까 얼마까지?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줘요. 그러니까 10분의 9를 비과세 해주는 거야. 그 세금을 내는 거 얼마야? 10억 중에 9억 초과된 1억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5억 중에 얼마? 15억에 10분의 9는 뭐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세금을 내는 거 얼마? 10분의 1. 그럼 여기다 10분의 1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그죠? 5천만 원. 그러면 얘가 양도 차익은 5억 원이었는데 실제 세금 얼마네?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4, 5천은 뭘 받아? 비과세를 받은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10억이 아니라 20억에 팔았다. 양도가액 20억이다. 그러면 20억 빼기 얼마 하겠죠? 그럼 양도세 나올 거 아니야. 이때는 어떻게 줘? 20억 중에 얼마까지? 항상 9억까지는 비과세. 그럼 세금을 내는 건 20억 중에 얼마? 9억 중에 11억을 세금 내겠죠. 그럼 얼마 곱해줘? 20분의 1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가주택이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왜? 어쨌든 내가 비과세요건 충족했는데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때도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여기서 공제를. 그러니까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내는 거니까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나중에 또 계속 나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 일단 여기서 개념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6페이지로 가면 맨 위에 4번에 이제 여기 개선됐죠? 자, 그럼 뭐 남았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장기간 뭘 하래? 보유하래. 보유해야 되죠. 아까 보유기간 이때 장기는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됐어. 3년 안 되면 못 받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요? 특별공제. 다 안 해준다는 얘기죠. 특별. 그래서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토지, 건물하고 뭐?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입주권.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됩니다. 입주권. 그러니까 주택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되고, 그리고 뭐?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입주권. 이게 나중에 입주권이라는 말 나오는데 들어보셨죠? 입주권. 안 들어봤나요? 이렇게 됐죠.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 모르겠죠? 그렇죠? 이건 들어보셨죠? 분양권 전매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여기 원주도 지금 분양권 전매하잖아요. 자, 내가 듣기로 올 총가에 그 롯데 기술인가? 저쪽에 있었죠. 분양권 전매할 때. 그죠? 한참 막 그 분양권 전매가 산매했었고, 또 최근에도 하나 있고 내년에도 뭐 또 하나 있다고더만. 그죠? 그 서울에 같은 경우는 재건축 외에 최근에 서울의 강남 쪽에 재건축 때문에 분양권 막 전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입주권 전매 심해서 왜 규제를 했잖아요. 지금 제재했죠. 전매 제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매 전에 풀렸다가 투기가 너무 심하니까 풀렸다가 다시 거기만 한 거예요. 옛날에 살벌했죠. 분양권 전매가. 왜? 이게 한번 전매할 때마다 프리미엄부터 파는 거잖아요. 하나 가지고 막 10번, 20번도 막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 넘어갈 때마다 프리미엄 묶고 하니까 그죠? 하나만 전매해도 중개업자 입장에서 하나 할 때마다 수수료 받으니까. 그죠? 한참 때는 이거 전매, 한참 할 때는 뭐, 불법 전매 많이 할 때는 뭐, 돈 많이 벌었죠. 중개업자도 이거 해가지고. 왜? 하나 할 때 뭐 중개수료 양쪽에다 받으면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받고 하니까 큰 거죠. 얘는 좀 달라요. 얘하고 얘는 달라요. 얘는 아파트 분양하는데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죠? 당첨권을 가지고 계약하면 분양권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완공되기 전까지 분양권 상태로 있는 거고, 요 입주권은 아니에요. 이건 좀 달라요. 이건 입주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위에서 설명 그냥 할게요. 자, 여기 부동산이 있어. 근데 얘가 재개발이나 뭐가 들어가요? 재건축이 들어가. 자,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 뭔지 아시죠? 재건축이 뭐예요? 아파트 재건축하죠. 그럼 무슨 얘기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뭐 한다? 정비법상, 공법에는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해서 뭐요? 건설을 징해가지고 그걸 부시고 새로 짓는 거죠. 그걸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갑이 이 부동산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 일단 아파트라고 쳐봐요. 그럼 이거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공법 배우시면 재건축하려면 반드시 뭘 설립해야 돼? 조합을 설립해야 돼.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요. 그럼 조합을 설립해서 얘들 동일하게 되면 얘가 시공사 선정해서 건설해서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이때 그러면 갑이 요 재건축에 동일하게 되면 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조합원.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 아파트가,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걔가 뭐가 들어갔어? 재건축이 들어가면. 자, 그러면 우리 정비법은 이런 게 있어요. 사업 시행 절차가 있어요. 사업 시행 절차. 그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절차 보면 쭉 나와요. 막.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재건축했죠? 그럼 조합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제? 철거하거든, 철거. 근데 여러분, 재건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가끔 보시면 재건축가 나오면 그 아파트 입구에요. 프랭크도 엄청 붙어요. 막 경축, 그럼 뭐 경축, 추진위원회 결성, 경축 조합 결성, 경축 사업 시행인가, 경축 관리 막 엄청 떠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뭐가 딱 붙어야 사업을 하냐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공법에 다 배우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게 이제 공법에서 엄청 중요해요. 그럼 아마 이거 공부하시면 달달달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죠? 그럼 이게 떨어지면, 이게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철거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사업 시행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부시고 지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떨어져 철거했죠? 철거됐네요. 그러면 갑을 이제 뭐라고요? 저 조합이 뭐였어? 조합원이잖아요. 근데 집이 부셔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조합은 얘한테 뭘 줘? 나중에 얘가 완공되면 그 집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입주권은 뭘 말한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그죠? 입주권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양권하고는 다르죠. 분양권은 내가 아파트를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말 그대로 뭐예요? 분양권이잖아. 무슨 얘기야? 내가 뭘 받을 때 분양을 받는 거죠. 새로 신규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돼서 분양을 받는 게 분양권이고 이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서 나중에 걔가 철거되고 나면 뭘 준다? 나에게 다시 입주하는 권리를 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 조합원 입주권 겁니다. 나중에 입주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세법의 입주권은. 그죠? 그런 것이다.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시면 헷갈립니다. 왜? 공법에 나오는 내용과 세법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으면 좋은데 좀 틀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중에 꼭 물어봅니다. 와서. 근데 신기하죠? 자, 공법의 내용이 뭐가 있는데 얘는 3년 이렇게 돼 있고 세법은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질문합니다. 서로 틀리잖아요. 같은 내용이 다르죠. 그럼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공법이고요. 얘가 세법이라고 쳐봐.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을 이거 왜 틀립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럼 이 중에서 공법 선생님과 세법 선생님 저하고 둘 중에 누구한테 와서 이게 잘못됐냐고 물어볼까요? 잘못됐다고. 누구한테 가겠대? 여러분이 제일 공법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세법 시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 3년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저한테 와서 선생님 공법 시간이 3년인데 왜 얘는 2년 이렇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저한테 옵니다. 나한테 와서 물어봐. 난 딱 들을 때 기분 나빠. 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법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선생님 공법은 3년인데 그게 뭔 얘기야? 이 말은 원래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는 안 가. 공법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세법 시간 들으니까 세법은 2년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왜 3년일까요? 이렇게는 안 물어봐. 신기한 거죠. 신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세법은 대충 아는 거야. 대충 그냥.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질문해. 꼭 이렇게 질문한다니까. 나한테 와서 몇 번 얘기해. 이러고 막. 그럼 그냥 하라고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보다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맞아? 공법이 맞아요. 근데 공법이 맞는데 그럼 세법도 같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법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얘도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2년 했다가 얘가 3년으로 바뀌었어. 예를 들면. 그 얘도 3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개정을 누구만 해? 공법만 개정해. 공법만. 그럼 걔들이 세법은 모르니까 얘는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는 3년, 얘는 2년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시험에 나왔다. 얘는 3년, 얘는 2년 그래야 돼요. 왜? 방법이 없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 헷갈려. 근데 2단계 가면 다행인 줄 알아. 이게 왜 틀린지도 몰라. 여러분 공부는 이런 단계를 거쳐요. 지금 딱 이 상태는 뭐야? 멍 때리고 앉는 거야. 아, 그것도 몰라. 그죠? 그러다가 좀 지나면요. 옆사람이 뭐라고 한 2달 지나면 3달 지나면 뭐라고 그래? 공부하다가
나는 아직도 계속 3달, 4달째 멍 때리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 아, 헷갈려 미치겠네 그래요. 자, 그럼 옆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있어? 헷갈려 미치겠네 그랬어요. 그러면 옆에서 멍 때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막 위로를 해. 아이고, 그거 어때 헷갈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멍 때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2개를 알아가지고 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확실하게 몰라서 둘이가 엉키는 거야. 이건 누구 얘기야?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공부가 된 거예요. 근데 뭐래? 나는 근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 나는 자기는 하나도 안 헷갈린대. 막 자랑해. 나는 안 헷갈린대. 안 헷갈리지 왜? 아는 게 없는데 뭘 헷갈려? 아는 게 아무것도 안 모르는 이것도 모르는데 안 헷갈리지.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헷갈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는 그 사람이 나 공부 좀 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는 안 헷갈린다고 막 자랑스럽게 난 하나도 헷갈려. 야, 그게 뭐가 헷갈려? 뭘 하루야도 헷갈리지. 공부는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안 헷갈리다가 공부 좀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안 헷갈리는 거야. 확실하게 정리하면. 그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헷갈리는 게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공부하다가 어느 과목이 엉키기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짜증내면 안 돼요. 되게 즐거워야 돼. 야, 내가 드디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게 좋아해야지 막 짜증내면 안 돼. 옆에 친한 친구가 막 유리에 쌓고 나는 안 헷갈려 너 왜 이러니? 왜 이런다 해서 거기서 짜증내면 안 돼요. 진짜 그런 거죠 공부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지금이야 뭐 아무 생각 없겠지만 그죠? 지금 뭐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며칠이요? 12월 1일이죠. 12월 1일. 그죠? 무슨 12월 달이에요. 축하한 거예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뭐요? 어떻게 된겨? 뭐 어떻게 한 달 더 먹는 거지. 그죠? 근데 뭐 얘기해야지 뭐 이제 아직도 30대다. 아직도 40대인데 또 그래야지 뭐. 왜? 만으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참. 그 해서 뭐예요? 여자들은 꼭 그러더라고. 몇 살이니까 뭐 49이래. 나 아직도 40대래.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50인데 굳이 또 뭐래? 만으로 얘기해. 아,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런다고 나이가 뭐 49살이 되나? 그냥 50인 거지. 그냥 하면 되지 뭐. 그죠? 40이니 50이니. 아이고 참 웃겨가지고. 웃긴데 우리 갔더니 처제랑이 막 와이프랑이 뭐라 하냐면 아 요새 막 이렇게 앉았는데 전 부치다가 아 요새 나이 먹어서 힘들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힘들대. 나이라고 이제 40대가. 야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치? 힘들지. 그죠?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입주권은 잘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하세요.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그죠? 얘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하고 뭐만 된다? 조합원 입주권이 뭐가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다 시험에 언급이 됐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공제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니까 공제를 얼마 해주느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비율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토지 건물 입주권 가져도 안 되는 게 미등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등기 절대 안 돼. 미등기는 제외다. 이 미등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등기를 안 하고 넘기는 거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걸리면 죽습니다. 미등기 전매하면. 세율 70% 걸리면. 그러니까 양도세, 미등기 전매했잖아요. 그럼 걸리면 양도세 계산하죠. 세율이 70%예요. 그러다 가산세 물겠죠. 가산세 포탈에서 40% 내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안 낸 거잖아요. 미등기 전매했으니까. 취득세가 또 계산해서 나온 금액의 80% 중간산세가 붙습니다. 그 미등기는 걸리면 죽는 거죠, 진짜로. 거기다가 비과세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각종 기본공제 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등기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공제율이 나와요. 얼마 공제해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제율, 그죠? 그 비율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것도 뭐 박스 보시면 106페이지 그 있죠. 뭐 일반에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 해서 몇 프로? 3년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몇 년 이상 보유한다 했어요? 3년. 그러니까 3년부터 받는 거예요. 물가 상승분이 1년에 3%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딱 해서 3, 3은 10. 3, 3은 10.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갔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 3, 3은 그럼 뭐라 그래요? 10 그래야 됩니다. 9 그러면 안 돼. 아들이 왜 자꾸 10이냐고 물어봐도 뭐라 그래? 설명할 수가 없죠? 우기야 돼. 그래도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래야 됩니다. 3, 3은 10. 그러니까 깔끔하게 9% 안 해주고 10%부터 해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3, 4, 10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3, 4, 12, 3, 5, 15에서 쭉 가요. 몇 년? 10년. 10년 넘어가면 30%까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면 그만큼 좋은 거죠. 자, 그러면 10년 보유하면 30%죠. 그러면 20년 보유하면 몇 프로 해줄까? 20년. 10년 보유하면 30%, 20년 보유하면 60%?
30년이면 90%? 그러면 33년 후에 99%? 40년이면 120%니까 20% 다 돌려줘? 그럼 국가는 남는 게 없죠. 무제한 안 해줘요. 10년 넘어가면 더 이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몇 프로? 30%까지만 해줍니다. 30%. 그죠?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옆에 1주택.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1년에 3%씩의 3년부터 해서 10%, 3, 42, 3, 50 이렇게 갑니다. 그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자, 나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숫자 외우잖아요. 그럼 막 외워요. 숫자는 3, 3은 얼마? 10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그러니까 3년 보유한 경우에 양도 가액의 10%를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땡 틀린 거죠. 왜? 얘는 요거에 10% 이렇게. 그 나중에 뭐라고나? 양도 가액 그래요. 그럼 지금 맞출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내면 이거 여러 번 틀립니다. 몇 번 틀려야 정신 차리는 거죠. 왜? 맨날 숫자만 외우는 거야, 맨날 숫자. 3, 3은 10, 3, 3은 10 이러니까 또 문제 나오자마자 숨 마시고 3, 3은 10 그리고 대충 읽으니까 양도 가액이나 양도 차익이나 언뜻 읽으면 양도자 앞에 붙었으니까 쑥 지나가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도 하고 3, 3은 10 이래요. 이런 거 틀리는 거 이런 거.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자꾸 봐야 돼요. 보면 안 틀리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안 틀리면 어떻게 했나 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토지를 3년 보유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몇 퍼센트 받을 수 3년? 3년. 3년 몇 프로? 3년이라니까 몇 프로? 10%. 그러니까 또 틀리는 거라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3년 보유했어. 몇 프로? 10%. 그러면 안 된다고. 양도 차익의 10% 그렇게 공부했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얘가 양도 가액의 10% 그럼 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담하지만 그냥 가면 절대 못 맞춥니다. 이거. 모의고사 보면 여러 번 틀립니다. 지금은 딱 보고 양도 차익 고를까지 택도 안 보여요. 보면 안 보여 그게. 왜? 공부를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문할 때는 여러분 대답할 때 뭐라고 해야 돼? 4년이면 12% 그러시면 안 되고 장기는 양도 차익의 12%, 양도 차익의 30% 계속 습관을 들이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시험에 나왔어. 3년 그러면 10% 이렇게 안 읽고 양도 차익의 10% 이게 읽어요.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그럼 가액 그러면 대본에 틀렸네 게 보이는 거야. 근데 공부는 내가 한 만큼 문제 풀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처음에 잘 들여야 돼. 습관. 그 습관이 안 되면 계속 자기도 모르게 10%, 3, 3은 10, 3, 4, 10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얘만 봐. 얘만. 그럼 문제 그래 틀리는 거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냥 이거에 10%래.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때는 뭐다? 10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공부 좀 됐는데 물어봐. 옆에 친구한테. 야, 양도 3년이면 몇 프로? 근데 그냥 10 그러면 계속 놀지 마. 물이 안 좋은 쪽으로 들어. 그럼 자기도 10% 그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하는 사람하고 놀아야 돼? 양도 차익 10% 친하게 전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차익 그래야 됩니다. 차익. 그죠? 그러니까 공부 별거 아니라니까. 어려워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습관만 잘 들이면 습관만. 그죠? 그래서 거기 공제율이 나옵니다. 나중에 옆에 1주택자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그건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그죠? 거기까지 하면 되게 복잡하죠. 저희. 자, 이렇게 해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 뭐 남았어요? 기본기 남았죠? 이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우셨어요.